녹정기, 김용원저, 제4권 8장. 8. 관음보살과 저팔계. 그는 어젯밤 영경사에 70냥이라는 은자를 시주했다. 주지대사는 대시주가 다시 왕림한 것을 보고 은근히 대접했다. 객실에서 위소보는 한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생각했다. 노항야를 만나보기는 보았다. 원래 그는 조금도 늙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구나. 서장의 라마들이 그를 잡으려 하고 또 신룡교에서도 그를 잡으려 하고 있다. 그 옥림이라는 늙은 땡초는 꽤 잘난 척하고 있지만 아무런 재간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진광방장 한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무래도 며칠 후에 노항야는 다른 사람에게 잡혀갈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소현자에게 무슨 변명의 말을 하지?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니 쌍아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무척 불쾌한 듯 했다. 위소보는 물었다. 쌍아, 무슨 일로 그렇게 언짢은 표정을 하고 있지? 쌍아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분명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어서 말해보시오. 쌍아는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소보는 머리를 굴려보고는 말했다. 아, 알았소. 그대는 내가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대에게 줄곧 말하지 않은 사실이 섭섭했구려. 쌍아는 눈가를 붉히며 입을 열었다. 오랑캐의 황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상공께서 어쩌다가 그들의 벼슬아치가 되었죠? 더군다나 큰 벼슬을 하게 되었죠? 말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바보같이 그렇다고 울기는 왜 울지? 쌍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은 저를 상공에게 내어주시면서 상공을 시중들라고 분부하며 또 상공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는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분의 오라버니도 나쁜 벼슬아치들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대는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위소보는 일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재빨리 말했다. 되었소. 그만 우시오. 이제 그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하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벼슬을 하는 것은 거짓이오. 나는 천지회 청목당의 향조회다. 천부지모, 반청복명이라면 알겠소? 나의 사부님으로 말하면 천지회의 총타주인 것을 이미 그대의 셋째 작은 마나님에게 말씀드렸소. 우리 천지회는 조정과 맞서고 있소. 우리 사부가 나를 황궁에 보내 벼슬을 하게 한 것은 오랑캐들의 소식을 알아내자는 것이외다. 이 일은 사실 비밀에 속하는 바이오. 만약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나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소. 쌍아는 손을 뻗쳐 위소보의 입술을 막고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빨리 그만하세요. 제가 그대에게 말하도록 다그쳤으니 모두 저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눈물진 얼굴에 웃음을 띠고 다시 말을 이었다. 상공께서는 좋은 사람이니 물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우둔한 계집애예요. 위소보는 웃으면서 응수했다. 그대는 착한 계집애지.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방에 걸터 앉은 다음 자기의 곁에 앉도록 했다. 그러고는 나직이 순치와 강희 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다시 말했다. 소황제는 겨우 10여 세에 불과하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출가하여 화상이 되었으며 그를 버렸단 말이오. 그대도 생각해보시오. 황제가 불쌍하지 않소? 오늘 노황제를 잡으러 온 그 녀석들은 매우 나쁜 사람들이외다. 그런데 그대가 노항야를 구했으니 천만다행이외다. 쌍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어쨌든 좋은 일을 한 가지 했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을 보내려면 서방 극락세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시 방장에 의해 풀려나게 되었을 것이요. 그들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되돌아서서 다시 노항야를 잡아서는 그의 살을 한 조각 발라내어 구워 먹는다면
야단나지 않겠소? 그는 쌍아의 마음이 곱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녀가 용감하게 사람을 구하도록 부추기려고 일부러 순치의 처지를 매우 비참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쌍아는 몸을 흠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들이 그분의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당나라 화상이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갔던 고사를 들은 적이 있소? 쌍아는 말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화상에게는 손오공과 저팔계가 있었죠? 위소보는 말했다. 길을 갈 때 많은 요괴가 모두 그 당나라 화상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소. 요괴들은 그 화상이 성승이기 때문에 그의 고기를 먹으면 부처님이나 신선이 된다고 믿지 않았소? 쌍아는 말했다. 아, 알겠어요. 그 나쁜 사람들은 역시 노황제 화상을 성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래. 그대는 정말 총명하군. 노황제 화상은 당나라 화상에 견줄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은 요괴에 비유할 수 있지. 나는 그야말로 선행자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대는 바로. 그리고 그는 두 손을 자기 귀에 갖다 대고 흔들거리며 부채 모양을 해보였다. 쌍아는 웃으며 물었다. 그대는 내가 저팔계라는 거예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모습은 관음보살과 닮았지만 행하는 것은 저팔계의 일이야. 쌍아는 급히 손을 흔들었다. 보살님에 대해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지 말아요. 상공, 그대는 관음보살 곁에 그 선제동자 홍해아가 되세요. 저는 바로. 거기까지 말하더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어. 내가 선제동자라면 그대는 바로 용녀이지. 우리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지. 쌍아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나를 마다하고 몰래 떠나버린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그대의 시중을 들겠어요. 위소보는 손을 뻗쳐 자기 목을 치는 신용을 했다. 그대가 나를 마다하고 몰래 떠나버린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그대를 내쫓지 않겠소. 쌍아 역시 손을 뻗쳐 자기 목을 베는 신용을 했다. 저의 목을 자른다 해도 저는 가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쌍아는 위소보를 따르게 된 이후 주복의 관계를 매우 엄격히 지켰으며 좀처럼 농담을 하지 않았다. 이때는 위소보가 진상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속으로 흐뭇해져 농담까지 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웃고 떠들게 되자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우리는 이제 모든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소.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당나라 화상을 구하지? 쌍아는 웃으며 말했다. 당나라 화상을 구하는 방법은 제천대성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팔계는 그저 따를 뿐이에요. 위소보는 웃었다. 저팔계가 정말 그대처럼 예뻤더라면 당나라 화상도 출가하여 화상이 되지 않았을걸? 쌍아는 물었다. 그건 무엇 때문이죠? 위소보는 말했다. 당나라 화상은 물론 저팔계를 마누라로 삼게 되는 것이지. 쌍아는 훗하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팔계는 돼지요정이 아니에요? 누가 그를 마누라로 맞아들이겠어요? 위소보는 그녀의 말에 갑자기 인삼복령저가 되었던 목건병을 상기했다. 그녀와 방인은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 평안한지 궁금해졌다. 쌍아는 위소보가 멍하니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감히 방해하지 못했다. 잠시 후 위소보는 입을 열었다.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나쁜 사람들이 노황야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쌍아, 예를 들어 한 가지 보물을 두고 많은 도적이 훔치려 하는데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서 그 도적들이 훔치지 못하게 하지? 쌍아는 말했다. 도적들이 보물을 훔치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모두 잡아버리면 되죠?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적이 너무 많아 다 잡을 수가 없으니 우리도 도적이 되어야겠어. 쌍아는 물었다. 우리들이 도적이 된다고요?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어.
우리가 선수를 써서 그 보물을 훔쳐 손에 넣는다면 다른 도적들은 훔칠 수 없게 될 것이 아니겠소? 쌍아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알겠어요. 우리가 가서 노황제 화상을 잡아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즉시 떠나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청량사 밖에 이르렀다. 위소보는 말했다. 날이 아직 어둡지 않으니 물건을 훔치거나 화상을 훔치는 데는 저녁까지 기다려야겠어.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숲속에 숨었다. 오랫동안 기다려 날이 어두워지자 온 산이 차츰 어둠에 휩싸였고 사위가 조용해졌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절 안에는 방장 한 사람만이 무공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는 조금 전 싸울 때 상처를 입었으니 반드시 누워 쉬고 있을 것이요. 그대가 가서 그 뚱뚱하고 큰 화상인 행전의 혈도를 짚어 쓰러뜨리면 우리는 노황야 화상을 훔쳐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행전의 힘이 엄청나고 황금저로 때릴 때 대단히 무서우니 반드시 조심해야 하오. 쌍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사방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두 사람은 가만히 담장을 뛰어넘어 곧장 순치가 좌선하고 있는 승방 밖에 이르렀다. 판자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 문짝은 낮에 발길질에 망가졌으나 고치지 못한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세워져 바람을 막고 있었다. 쌍아는 벽을 따라 다가가 문짝을 왼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누런 금빛이 번쩍하면서 휙하는 소리와 함께 황금저가 빈틈으로 뻗어나왔다. 쌍아는 황금저가 뒤로 물러나는 틈을 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어 손가락을 뻗쳐 행전의 가슴팍 요혈을 2번이나 찔렀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행전의 손에 들린 황금저를 안았다. 행전은 혈도를 제압당하자 몸뚱이가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이 황금저는 무게가 100여 근이나 되었는데 쌍아가 얼싸앉지 않았다면 행전의 발가락을 다칠 판이었다. 이때 위소보가 따라 들어가 문짝을 바로 세웠다. 승방은 무척 좁았다. 어둠 속이었지만 어렴풋이 누군가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위소보는 행치가 순치 황제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즉시 꿇어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소신 위소보는 바로 낮에 어가를 뵌 사람입니다. 노황야께서는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행치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노황야께서 이곳에서 수양을 하고 계신 것은 무척 좋은 일입니다만 밖에 많은 사람이 노황야를 잡아 불순한 행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신은 노황야를 보호하여 다른 안전하고 은밀한 곳으로 모셔갈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쁜 자들은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노황야께서는 소신을 따라 함께 나가시지요. 잠시 기다렸으나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위소보는 어둠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행치가 앉아있는 자세가 낮에 보았던 옥림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행치가 정말 입정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말했다. 노황야의 신부는 이미 누설되었습니다. 청량사에는 보호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적은 떠나갔지만 또다시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노황야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잡혀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역시 다른 조용한 곳으로 가서 수양을 하도록 하십시오. 행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행전이 갑자기 말했다. 그대들 두 어린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낮에 우리를 구해줘서 다행이야. 우리 사형께서는 좌선하시면 남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대는 우리 사형을 어디로 가자는 것이지? 그의 음성은 본래 우렁찼는데 억지로 낮추려다 보니 목이 쉰 소리로 들렸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켰다. 어디로 가든 좋소이다. 그대 사형이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호송해드리지요. 그저 나쁜 자들이 찾지 못하고 두 분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연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행전은 말했다. 우리는 연부를 하지 않는다네.
위소보는 말했다. 조토이다. 연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쌍아, 그대는 빨리 이 대사의 혈도를 풀어드리도록 하시오. 쌍아는 행전의 등과 옆구리를 몇 번 주물러 혈도를 풀고는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이때 행전은 행치에게 공손히 입을 열었다. 사형, 이 두 어린 사람이 우리에게 잠시 나가 피하도록 하라는군요. 행치는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 보고 청량사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없으셨네. 그 음성은 무척 맑고 낭랑했다. 위소보는 이때서야 그가 직접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행전은 말했다. 적이 재차 대고 공격해 온다면 이 두 어린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치는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일세. 위험하다면 천하 어디든 위험한 곳일세. 마음속이 편안하다면 세상 일이 모두 편안한 것이지. 낮에 그대는 많은 사람을 살상해서 큰 죄를 지었네.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쓸데없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게. 행전은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말했다. 사형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위소보에게 말했다. 사형은 떠나려 하지 않는구려. 그대들도 들었겠지?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렸다. 만약 적이 와서 그대의 사형을 잡아 한 칼에 살을 발라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행전은 말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몇 년 더 살아도 그렇고 덜 살아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네. 위소보는 말했다. 어찌 차이가 없다는 것이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면 화상과 자라와 돼지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오? 행전은 말했다. 중생은 평등하다네. 원래는 다 그런 것일세.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름이 하나는 행치고 하나는 행전이로구나. 정말 약간 돈 것 같다. 가자고 권해봐야 소용없겠군. 그렇다고 노항야의 혈도를 짚어서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불경스럽고 발각될 우려도 있으니 일시 그는 속수무책이어서 울화가 치밀었다. 참지 못한 그가 입을 열었다. 뭐가 차별이 없다는 말이오? 그렇다면 황후와 단경황후도 차별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단 말이오? 행치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무슨 말을 하는가? 위소보는 말을 뱉고 나서야 후회가 되어 즉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신이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노황야께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행치는 말했다. 옛날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일세. 그대는 또 어째서 그런 칭호를 쓰는가? 빨리 일어나게. 내 그대에게 물어볼 말이 있네. 위소보는 네 하고 일어난 후 생각했다. 역시 자극을 받으니 입을 여는군. 어느 정도 단서는 잡힌 셈이지. 행치는 물었다. 두 분 황후의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해대부가 황태후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행치는 물었다. 해대부를 아는가?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황태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행치는 놀라 물었다. 그가 죽었다고? 황태후는 화골면장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행치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황태후가 어떻게 무공을 안단 말인가? 그대가 어떻게 알았지? 위소보는 말했다. 해대부와 황태후가 잔영궁 화원에서 싸우는 것을 제가 친히 목격했습니다. 행치는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소신은 어전시위 부총관 위소보입니다. 당금 황상께서 친히 봉하신 것으로 어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강의에 어찰을 꺼내 올렸다. 행치는 잠시 멍해지더니 어찰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행전이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등불을 켜지 않는다. 행치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소황제의 몸은 괜찮은가? 그는 황제 노릇을 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던가. 위소보는 말했다. 소황제께서는 노황야께서 건재하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대산으로 날개가 달렸으면 달려와 보려 하십니다. 궁 안에서 크게 울부짖는 등 슬퍼하고
또 기뻐하며 어떻게든 오대산으로 오려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정의 대사를 그르치게 될까봐 소신을 먼저 보내 문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신이 돌아가 품하면 소황제는 친히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행치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올 필요가 없다. 그는 훌륭한 황제로군. 먼저 조정의 대사를 생각하니 나와 같지는 않구나. 말하는 그의 음성은 이미 목이 메어 있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눈물이 앞섭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쌍하는 그가 부자지간의 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쓰라린 듯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위소보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해대부는 모든 사실을 똑똑히 알아내었습니다. 황태후께서는 먼저 영친왕을 해쳐 죽이고 또 단경황후를 해쳐 죽인 이후 그녀의 누이인 정비마저 해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황제의 어머니를 해쳐 죽였습니다. 해대부는 이 사실을 알고는 원흉을 조사하려다 황태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태후는 비밀이 누설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을 보내 오대산에서 노황야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영친왕, 단경황후, 정비가 무공 고수에게 해침을 당했다는 사실은 해대부가 조사해 행치에게 알린 것이 맞았다. 그러나 행치는 황태후가 직접 손을 썼다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황후는 무공을 모른다네. 위소보는 말했다. 그날 밤 황태후가 해대부에게 한 말을 들으신다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을 옮겼다. 말솜씨가 좋아 재빨리 짓거렸지만 사연은 분명했다. 행치는 본래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동학비에 대한 정이 깊어 황제 자리도 버리고 만승지위를 던진 채 작은 방에 자신을 가두었던 것이다. 수년 동안 참선했으나 동학비의 모습은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다. 위소보가 그 이름을 들먹이자 불법과 도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황태후의 말을 전해 듣자 슬픔과 분노가 얽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황태후는 내친김에 노황야를 해치고 소황제까지 해하려 합니다. 그녀는 단경황후의 무덤을 파헤치려 할 뿐만 아니라 천하에 알린 단경황후록을 태워 없애려 합니다. 그 어록에 실린 말은 모두 개방귀 같은 소리라고 했으며 어느 집안이든 한 권이라도 숨기고 있다면 가산을 몰수하고 목을 자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소보가 날조한 것이었으나 행치의 상처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발끈하여 무릎을 탁 치며 호통을 쳤다. 그 계집이 나는 이미 그녀를 피하려 했는데 일시사정을 두었더니 결국 큰 화를 저지르는구나. 순치는 과거 황후를 패하고 동학비를 세우려 했으나 황태후의 극력 저지로 미루었던 적이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노황야께서는 세상 일을 간파하시고 생사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지만 소황제는 죽을 수 없으며 단경황후의 무덤은 파헤칠 수 없습니다. 어록도 불살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행치는 말했다. 맞았네. 그대의 말이 무척 옳아.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나가 잠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황태후의 독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감히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순치는 24살에 출가해 이때 겨우 30 남짓이었다. 본래 성질이 급하고 노여움이 대단했다. 강인은 부친보다 영리하여 관계를 잘 간파했지만 행치는 위소보의 날조된 말을 그대로 믿었다. 행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자네가 있어 간파했군.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네. 사제, 우리는 빨리 나가도록 하세. 행전은 내하고 황금절을 들고 판자문을 열어젖혔다. 그런데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행전은 깜짝 놀라 합장하며 불렀다. 사부님. 행치 역시 불렀다. 사부님. 원래 그 사람은 옥님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네. 위소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제기랄, 일이 또 꼬였구나. 옥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에 원하는 해소해야지. 피하기만 하면 끝나지 않네. 업이 몸에 따르면 종신업보로 남는 것이니라. 행치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말했다. 사부님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옥님은 말했다. 그리 쉽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니라. 옛 처가 그대를 찾고자 한다면 찾아오게 하게나.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가. 그녀가 그대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 반성할 여지가 있네. 그대가 피한다면 업보는 남게 될 것이고 사람을 보내 그녀를 죽인다면 업보는 더욱 무거워질 뿐일세. 행치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이 땡초 같으니. 내가 당신을 욕하고 죽여도 가만히 있겠단 말이오? 이때 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서장 라마들이 그대를 잡으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들은 그대를 인질로 삼아 황제를 위협하려는 것이니 못된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이곳은 머물 수 없으니 나를 따라 뒤쪽의 작은 절간으로 가자꾸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황제가 준 황마궤를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번 일을 망치면 거두어 갈지도 몰라. 따라가야겠어. 그는 쌍아와 함께 뒤를 따랐다. 옥님은 방석 위에 앉아 눈을 감았고 행치와 행전도 그 곁에 앉았다. 옥님과 행치는 합장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행전은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으나 옆에 둔 황금절을 만져보며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듯했다. 위소보는 쌍아에게 얄궂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 옆에 앉았다. 위소보는 원숭이처럼 활발한 성격이라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러나 노항야 곁이라 떠날 수도 없었다. 그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쌍아의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쌍아는 웃음을 참으며 옥님과 행치를 가리켰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위소보에게 꾀가 떠올랐다. 노항야가 화상 흉내를 낸다지만 대소변까지 참을 수는 없겠지. 그가 뒷간에 갈 때 교묘한 말로 속여 도망치게 해야겠다. 계책이 서자 그는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었다. 사방이 쥐죽은 듯한데 갑자기 멀리서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발걸음 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왔다. 한때의 사람들이 청량사로 달려오는 모양이었다. 행전의 얼굴 근육이 몇 번 부르르 떨렸다. 곧이어 그는 손을 뻗쳐 황금절을 잡고는 눈을 떴다. 옥님과 행치가 여전히 앉은 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저하더니 황금절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이때 그 한때의 사람들은 청량사 안으로 달려들어간 듯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한참 동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그들은 절 안에서 노항야를 찾지 못한다면 이곳으로 올 것이 아닌가. 저 늙은 땡초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두고 봐야겠구려. 아니나 다를까 약 반 시즌이 지나자 한때의 사람들이 뒷산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곧 절간 밖에 도달하는 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부르짖었다. 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해라. 행전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황금절을 들고서 선방의 문 앞을 막아섰다. 위소보는 창가로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시커먼 것이 모두 사람의 머리였다. 고개를 돌려 다시 옥님과 행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쌍아는 살그머니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죠?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오면 우리들은 노항야를 구출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자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중도에 헤어지게 된다면 영경사에서 만나도록 하지. 쌍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저는 노항야를 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끌고서라도 도망쳐야지 뭐. 벼랑간 밖에서 무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안으로 함부로 뛰어드느냐. 잡아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빌어먹을 잡아라.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하더니
문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행전의 곁을 스칠 듯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옥님에게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보이곤 땅바닥에 단정히 앉았다. 놀랍게도 몸에 잿빛 옷을 걸친 화상들이었다. 선방의 방문은 본래 좁았다. 행전의 체구가 우람하여 문을 막고 서자 그의 양옆으로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두 명의 화상은 날렵하고도 교묘하게 뛰어든 것이다. 뛰어들 때 행전의 옷자락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실로 그들이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밖에서 다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또 누가 왔다. 막아라. 잡아라. 곧이어 퍽,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누군가 나라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이어 선방 안으로 두 명의 화상이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먼저 들어왔던 두 명의 화상 아래쪽에 앉았다. 이와 같이 승려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위소보는 크게 흥미를 느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상이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몇 사람 더 들어오면 선방에는 앉을 틈도 없게 된다고 느꼈다. 그러나 9쌍이 들어온 이후에는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9번째 한 쌍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청량사의 방장 진광이었다. 위소보는 의아해하면서도 기뻤다. 이 17명의 화상들의 무공이 만약 진광과 비슷하다면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겠구려. 밖에서 적들은 떠들고 있었지만 감히 문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한참 후 한 늑수그레한 음성이 낭낭히 울렸다. 소림사가 청량사를 대신해 나서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이오? 선방의 무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바깥의 노인이 다시 말했다. 좋소. 오늘 소림사 18라한의 체면을 봐서 우리가 단념하도록 하지. 가세. 바깥에서 서로 부르거나 휘파람으로 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사람이 모두 물러갔다. 위소보는 18명의 승려를 살펴보았다. 6, 70세의 노승부터 30세 정도의 젊은 승려까지 다양했다.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 준수하거나 추하게 생긴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승포 자락 안이 불룩하게 붉어져 있는 것을 보면 무기를 지니고 있는 듯 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이 소림사의 18라한이로군. 그렇다면 진광 방장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어. 옥님 늙은 땡초가 믿는 구석이 있다더니 원래 무서운 협조자들을 구해 어가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이 화상들이 이곳에 앉아 입정을 하게 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나는 위소보가 그만 위노보가 되기 전에 떠나야겠어. 그는 몸을 일으켜 행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화상 소림사의 18라한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대화상께서는 태산처럼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돌아가겠습니다. 노황의 어르신께서는 분부하실 일이 없는지요? 행치는 눈을 뜨더니 빙그레 웃었다. 수고했네. 돌아가서 그대 주군에게 전하게. 오대산으로 올라와 나의 수양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일세. 설사 온다 해도 나는 반드시 만나보지 않겠다고 하게나. 그리고 그에게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말라고 전하게. 반드시 이 한마디를 기억하도록 하게. 그가 이 한마디를 행하게 된다면 바로 나에게 잘 대하는 것이고 나는 속으로 기뻐할 것이라네. 위소보가 대답했다. 네. 행치는 품속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꺼내더니 입을 열었다. 이 한 권의 경서는 주군에게 갖다 드리게. 그리고 천하의 일은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억지로 강요할 것은 없다고 전하게. 중원의 창생들을 위해 복을 만들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네. 만약 백성들이 떠나라면 우리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네. 그리고 그는 조그만 보따리를 가볍게 한번 쳤다. 위소보는 도홍령의 말이 떠올라 생각했다. 혹시 42장경이 아닐까? 행치가 보따리를 내밀자 위소보는 두 손으로 받았다. 행치는 가보게라고 말했고 위소보가 엎드려 절을 하자 시주는 어서 일어나시게라며 만류했다. 위소보는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어릴 때의 짓궂은 생각이 떠올라 옥님에게 고개를 돌렸다.
노화상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소변이 마렵지 않으시오? 옥님은 마치 못 들은 듯 했다. 위소보는 씩 웃고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행치가 덧붙였다. 자네는 주군에게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이니 예의를 저버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전하게. 위소보는 대답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은 전해주지 않겠어. 행치는 다시 한마디를 보탰다. 모든 점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이르게. 위소보는 영경사로 돌아와 보따리를 풀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권의 42장경이었는데 책 겉장이 누런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행치의 말과 도홍령의 말을 대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다.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만주인이 관외로 되돌아간다는 뜻임이 틀림없었다. 노황야께서는 소현자에게 이 경서를 갖다 주라고 하셨지만 내게는 이미 5권의 경서가 있다. 8권 가운데 2권이 모자란 셈인데 소현자에게 줘봐야 겨우 3권뿐이니 역시 쓸모없는 일 아니겠구나. 다행히 노황야는 소현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 책을 받은 증거도 없다. 손안의 보물을 챙기지 않는 것은 조상님께 죄를 짓는 일이지. 하지만 황제의 신임을 생각하니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영웅호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이 경서를 친구에게 건네주기로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위소보는 쌍아 일행과 하산했다. 도중에 쌍아같이 아리답고 온순하며 무공이 고강한 하녀를 얻게 되어 속으로 무척 기뻐하였다. 10여리쯤 내려갔을 때 맞은편에서 한 명의 두타가 올라왔다. 키가 행전처럼 컸으나 기이할 정도로 비쩍 말라 피골이 상접한 해골 같은 모습이었다. 위소보는 겁이나 길을 비켰으나 두타가 앞을 막아섰다. 그대는 청량사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아니외다. 우리들은 영경사에서 내려오는 길이외다. 두타는 위소보의 어깨를 잡고 마주보더니 물었다. 그대는 황궁 안의 태감 소개자이지? 위소보는 전신에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양주의 위공자여. 라고 소리쳤다. 쌍아가 나서서 두타의 천하려를 짚었으나 철판을 치는 듯 손가락만 아플 뿐이었다. 두타는 쌍아마저 한 손으로 낚아채며 헤헤 웃었다. 그대 소태감의 무공이 매우 뛰어나군. 놀라워. 두타는 두 사람을 든 채 산 위로 나는 듯 달려갔다. 위소보는 이 두타가 산신이나 요괴가 아닐까 생각했다. 두타는 산봉우리 아래 그들을 내려놓고 협박했다.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아래로 내던지겠다. 위소보는 기지를 발휘해 쌍아가 자신의 마누라이며 부잣집 딸과 도망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두타는 쌍아가 여자임을 확인하고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을 놓아주려다 위소보가 사용한 무공초식에서 신룡도의 금나수법을 발견하고 다시 다그쳤다. 위소보는 소현자와 대결하며 배운 무공을 뚱보 아주머니 유연에게 배웠다며 옥님과 두타를 비꼬는 욕을 섞어 둘러댔다. 두타는 유연이 죽은 줄도 모르고 위소보의 말을 믿는 듯했다. 그러다 두타가 위소보의 품을 뒤져 42장경을 찾아냈다. 42장경이다. 어디서 난 것이냐? 위소보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산비탈 위로 잿빛 옷을 입은 승려들이 나타났다. 소림사 18라한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도적 같은 두타야. 이제 18라한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구려. 두타는 다가오는 승려들을 보고 돌아가라. 고 소리쳤으나 노승 한 명이 다가와 합장하며 물었다. 부대사는 요동의 반존자이시오? 허공에 매달려 있던 위소보는 비쩍 마른 그에게 뚱뚱한 존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듣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